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이네요. 음, 이게 지난 2017년에 이제 보궐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5월 달로 그때 변경이 됐었죠. 근데 그 이전에는, 5년마다 치르는 그 선거로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빠르면 12월 19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제 당락 여부가 이제 확정이 되고, 뭐 개표가 좀 늦게 지연이 되면 뭐 그 뒤로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뭐 나머지 표를 다 까더라도 현재 벌어져 있는 그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없다라면 이제 뭐 당선 뭐 확실 뭐 이렇게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당락 여부가 12월 19일 이전에, 밤 12시 이전에 당락 여부가 결정이 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후보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원래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격차가 크면 이제 일찍 판가름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2007년 12월 19일,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후보가 바로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이명박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하고 이제 날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생일날 당선이 됐다 이런 보도도 언론에서 했던 걸로 저 기억이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뭐 2007년 일이었지만은 이명박 그때 당시 후보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생일날 당선이라는 그 큰 선물이 왔으니까.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월 이제 25일 날 17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5년간의 이제 임기를 마쳤는데 뭐 사회 보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음, 그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은 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을 지냈죠. 취임은 2008년 2월 25일 날 했고 출생일이 바로 1941년 12월 19일 오늘이 되겠네요. 그리고 출생지는 어, 일본 오사카였네요.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일본에 가서 사는 그런 제일교포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저 당시에 그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일본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 직업을 봤을 때는 뭐 기업인이고 정치인이고 또 이제 대통령을 지냈죠. 네, 호가 바로 청계입니다. 저, 제가 공직에 있을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호가 청계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계천 생각이셨구나. 그 청계천을 이제 이제 복원을 시켰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호를 청계로 이제 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는 같아요. 예, 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젊은 나이에 사장, 회장에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70년대 샐러리맨의 신화는 김우중 씨였죠. 김우중 회장. 사실은 뭐 물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그런 샐러리맨의 어떤 우상 같은 존재였는데 글쎄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김우중 회장을 샐러리맨의 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92년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의 권고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전국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등 성과를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 지금 그 버스 중앙차로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교통요금이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오르면서 이제 환승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환승을 보통 한 사람이 몇 번 정도 환승을 하느냐, 뭐 이동을 할 때, 뭐 그런 거 다 이제 조사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금 책정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했을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통요금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환승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들어가는 교통비로서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버스 중앙차로와 환승 시스템, 이거는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아주 정말 차량을 공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갖고 이동할 때는 정말 아주 편리한 그런 교통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임 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국책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죠. 4대강 참 말이 많았었죠. 초기 생애를 보겠습니다. 이명박은 일제시대였던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을 했다. 목장 일꾼으로 일하던 아버지 이충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최태원 사이의 사남 삼녀 중에 어, 다섯째네요. 귀선 상은 상득 귀의 명박 귀분 상필. 음, 족보에 올라있는 이름은 형제들과 같이 상자 돌림의 상경이나 어머니가 치마폭에서 보름달을 안는 꿈을 꿨다고 해서 명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네요. 저것을 이제 태몽이라고 하죠. 태몽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낳고 그럴 때 어머니가 뭐 그냥 커다란 해가 이렇게 오길래 뭐 탑승하느니 뭐니 그러는데 정말 있는 건지 뭐 이따 뭐 고마운 얘기죠. 네. 1945년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가던 중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전 가족이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저것도 참 고통스러운 가족사가 되겠네요. 경북 포항에 정착한 뒤 아버지는 동지상고 재단 이사장의 목장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과일 행상을 했다. 뭐 그렇게 풍족한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가난으로 단칸방에서 한 식구가 살며 술찌개미로 끼니를 때웠다. 저것도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어, 뭐 사실 단칸방에서 사는 경우는 뭐 그때 당시 흔히 있었어요. 근데 술찌개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이 그때 당시는 있었습니다. 뭐 저보다 연배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이게 그 막걸리를 만들고 나면은 그 술찌개미가 생기죠. 우린 찌개미라고 했는데 찌개미가 이제 표준말인가 봅니다. 그 참 배고플 때 그 찌개미를 먹으면 또 여기가 돼요. 달짝지근한 게. 근데 그게 알코올이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찌개미를 먹다 보면 취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참 어려서부터 막걸리에 취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마 저희 또래는 뭐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명박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 때는 국민학교죠.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고 국민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바로 위에 누나와 막내를 잃는 비극을 경험을 했다. 뭐 전쟁의 그 비참함이죠. 뭐 전쟁 그 전쟁 중에 뭐 정말 정말 그 재수 없이 포탄 떨어지는 옆에 있었으면 그냥 죽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그런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형제를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집에서는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에 반대했으나 3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포항 동지상공고 야간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낮에는 채소 장사를 하며 공부를 해 3년 내내 장학금을 또 받았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서울대에 다니던 둘째 형 상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온 가족이 서울 이태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득 씨 하면은 그 국회의원 지난 그런 형님이죠. 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이제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참 권력을 그 쥐게 되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보면은 주변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잡음이 많이 생겨나죠. 어느 대통령이든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다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규하 대통령은 뭐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아주 그 친인척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은. 뭐 지금 뭐 그런 시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함께 상경한 그는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며 고졸보다 대학 중퇴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또래 학생들보다 1년 늦은 1961년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대를 나왔죠. 1961년이면 이제 바로 5.16이 일어나던 그 해네요. 대학 입학 이듬해 군대 입대하려 했으나 훈련소 신체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증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를 받았다. 참 신기하죠. 저도 뭐 신체 검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저런 거 안 걸리던데.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 면제를 받았겠죠. 저 당시에 무슨 뭐 저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뭐 로비를 한 것도 아닐 거고 뭐 맞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3학년 때 1963년 상대 학생회장이 됐고 1964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에 참가했다가 국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공부를 했네요. 자, 서대문 형무소, 유명하죠. 서대문 경찰서. 저희들도 그 대학 다닐 때 죄송합니다. 이게 시위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뭐 선배하고 친구들이 많이 잡혀가요. 그게 이제 서대문 경찰서였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들어가는 거였겠죠. 예, 그 사실은 이제 오늘이 19일이지만 어제가 18일이 바로 한일협정 그
국정문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제 비준을 받아갖고 그 비준서가 이제 이렇게 서로 교환한 날이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들어갔네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그 이제 학창 시절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인 생활을 이제 아무래도 시위를 하고 수배가 되고 그다음에 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력에 남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7월에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네요. 그리고 70년에 결혼을 했고 5년 만에 또 이사가 됐어요. 이게 참 5년 만에 이사, 통상적으로 5년 만에 이제 이 과장으로 승진하면은 그냥 빨리 되는 거였는데 5년 만에 이사가 됐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은 저때 당시에는 시스템이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다음에 77년에 사장 자리에 오르며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제철과 한국도시개발, 지금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네요. 대표이사도 겸임을 했었고요. 인천제철 저것도 현대 거였죠. 그리고 1988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이제 올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1992년 14대 총선 때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였던 민자당은 어, 그때 당시에 뭐 맞아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제 대선 출마를 했죠. 통일국민당을 이제 창당을 해갖고 저때 상당히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뭐 지금이야 이 얘기지만 저도 정주영 명예회장한테 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어, 뭐 이게 이제 그때 서로 이제 이명박을 그 영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음, 하여튼 사실은 전 정치에 제3의 길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 김영삼 그다음에 음, 그때 상대가 누구예요? 김대중이었겠죠. 예, 그리고 네, 정주영이 이제 통일국민당 해갖고 이렇게 3파전이 벌려졌습니다. 상당히 표를 많이 받았어요. 정주영 회장이. 물론 이제 당선권에서는 멀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제3당으로서 그만큼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글쎄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배를 했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6년 15대 총선에서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의원과 사선이었던 이종찬을 두고 서울 종로에서 당선이 됐다. 아, 저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사선이면은 뭐 이종찬 하면은 요즘 뭐 말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진이죠. 근데 그 중진을 눌렀다는 거잖아. 그리고 어, 그 청문회 때 그 명패를 집어던지는 그런 어, 행동으로 아주 뭐이 스쳐 떠올랐던 노무현. 이, 이 보통 그 경쟁자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다 이기고 당선을 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법정 선거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법정 비용보다 더 많이 쓰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되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니까 의원직을 사퇴를 했다. 뭐 국회의원을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후에 이제 전국구 지금의 이제 비례대표 같은 전국구 의원으로서는 이제 임기를 채운 걸로 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의원직을 사퇴한 다음에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1년간 연수 생활을 했다. 글쎄요, 저뭐 정치인들 이게 한번 저 해외 나가고서 연수 받으러 갔다 그러는데 정말 저 연수가 진짜 어떤 연수인지 그 따로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죠. 네. 자,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공직선거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좀 불안만장한 그런 과거가 있네요. 2000년 광복절 대사면대 복권 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2002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그래서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서울시장 시기를 한번 볼까요? 이명박은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공약을 내세워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 김민석을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저때 당시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다 해갖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때부터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음, 글쎄 저때 느낌이 이 김민석 후보가 사실 굉장히 나이가 어렸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린 친구한테 서울시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는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이야 뭐 정치적으로
무게가 이제 뭐 실릴 수본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자, 어찌됐든 그건 그 얘기고,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 그다음에 뚝섬과 서울의 숲을 조성하고, 서울시청 광장을 조성하고, 서울시의 외관을 바꾸는 토목권 축적 정책을 많이 추진했다. 예, 뭐, 청계천 복원사업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업적이긴 사실이죠. 어, 사실 그 청계천을 이게 쭉 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속은 뭐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대학 들어오니까 뭐, 이 청계천, 이 윗부분서부터 그 태평로까지 거기는 뭐 다 덮여 있었고, 저 밑으로 조금 그 이제, 그 복개가 안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뜯어낸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버스 중앙차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체계를 이제 개편했다. 청계천 복원. 어, 뭐, 이거 일일이 다 뭐,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청계천 복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길이가 5.8k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원래가 건천이죠. 비가 올 때만 그 물이 흐르는 데인데, 지금은 뭐 사시사철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려 갖고서 이제 흘리는 그런 인공하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도 이제 많이 찾아오고 도심의 명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뜨거운 여름날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물이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우리 뭐 다 지금 저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이제 추진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길 가에 있었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단속이 됐었는데 차선 변경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저기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일찍 들어가면 이제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적발이 되죠.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그럼 어떡하냐고 아무리 경찰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음. 예, 그때는 그 공익요원들이 그 TV 그 CCTV 카메라 이걸 딱 들고 그래서 그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들고.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됐죠. 한번. 그러면서 이제 버스 중앙차로를 처음 이제 실시하던 날 보니까 완전히 버스가 이렇게 밀려갖고 이 공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버스가 쭉 길을 그 늘어서니까 기차 저기 객차나 그 화물차 연결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그냥 줄을 져 있었죠. 그러니까 야 이게 기차형 버스인가 보다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걸 보고서 아니 처음 그 실시하는 정책인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좀 인내하고 좀 기다려보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저 내용으로 그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됩니다. 바로 그 12월 19일 날, 12월 19일 날 이제, 어, 그, 당선이 돼서 생일날 이제 당선됐다는 말을 모두에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저때 이제 그 한나라당이었죠. 예, 맞습니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 엄청 치열했었어요. 박근혜 후보하고, 이제 이명박 후보하고 이제 경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한 분이 있었죠. 손학규 씨라고. 근데 손학규 씨는 나중에 이제 탈당해가고 민주당으로 가버렸는데, 그분도 조금 더 기다렸으면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당내 경선에서, 그 이명박 후보가 이제 이겼어요. 그때 이제, 당내 지지도는 상당히 박근혜 후보가 이제 높았었는데, 뭐 여론조사 이거 해서 이제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친박, 친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자, 어찌됐든, 뭐 그 이후에 또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이 됐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 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았죠.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재임 시기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747 정책을 내세웠죠. 바로 경제 성장률 7%.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2%, 3%뭐 이러다가 경제 성장률 7%로 목표를 잡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얘기했는데 지금도 4만 달러가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제가 뭐 아파트를 불러갖고 뭐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뭐 BTS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말춤도 추면서 뭐 인기도 없고 뭐 국제 가수 뭐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 참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성장률은 2.9%였다. 많이 미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재임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목표를 거창하게 잡았지만은 이제 그건 제대로 어, 실천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퇴임해서 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그 자서전 거기에는 지금 파란 글씨로 돼 있는 이 내용대로 아주 정말 큰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네. 집권 첫 해인 2008년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광우병 사태. 아, 정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 때.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09년 유럽 재정위기를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극복해 저 세계 금융위기는 2008년 리먼 사태가 되겠습니다. 광우병도 2008년이고요. 그다음에 극복해 국제사회로부터 교과서적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IMF 97년 IMF는 완전 극성기 그 질병이었고 2008년 리먼 사태는 만성기 질병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인간의 건강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벤틸레이터를 예, 코에다 꽂고서 요 버텨갔던 그런 시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교과서적인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 어찌됐든 폭망하지 않고 그냥 어렵사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G20이 의장국이 되고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세계의 언어로 만들고 국제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 등은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세운 높은 공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죠. UAE 원전 수주로 한국이 세계 5대 원전 수출국이 되었고 미국과 EU를 비롯한 전 세계 61%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된 것이 큰 성과다. 자,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이제 이 촛불 시위, 광우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광우병 시위 현장에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이제 일본 도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의원하고 같이 도의원 동경도죠. 동경도의원이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진짜 전투 장면을 이제 여과 없이 일본 도의원이 보고 갔죠. 예. 참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뭐 내송송 구멍탁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리면 이제 내가 구멍이 송송 난다. 뭐 이런 하여튼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이제 가짜 뉴스였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다들 엄청났습니다. 당시는.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죠. 천안함이 이제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해 11월 북한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정은이 이제 있을 때죠. 아, 김정일이요. 정말 참, 전 연평도 포격할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TV 화면을 보니까 뭐 막, 이제, 포격받고 연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1세기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왜 두드려 맞아야 되나, 이런. 강력하지 못하면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네, 어찌됐든, 천안함과 연평도 역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은 이제, 있었지만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죠. 총 사업비가 22조 원 예산 투입이 됐는데, 저때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이 22조 원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뭐, 하천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도 세우고, 댐도 만들고, 이게 그 사업을 이제 추진했던 건데, 우리나라를 보고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 어느 교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 부족이 아니고, 물이 한꺼번에 내리니까, 우리는 그 장마철에 한꺼번에 내리잖아요. 수백 밀리미터가. 그러니까 그 물을 잘 담아놓으면 되는데, 그걸 담아놓지 못하니까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한 국가가 아니고, 물 담을 그릇이 부족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뭐 운하에서 한강을 하고 낙동강을 연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야당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갖고, 저게 이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변경이 돼갖고 진행된 거죠. 어찌됐든, 그 이후로는 비가 아무리 와도 뭐 범람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모내기 못했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기가 다 되면 퇴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새누리당이라고 당명을 변경해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진짜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에요. 미국도 지금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는데 어,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죠. 그러나 아, 이 여성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 남자들이 바지 입고서 정말 그 여성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잘 못해갖고 이상한 일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죠. 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2월 퇴임을 하고 나서 2018년에 또 이제 상황이 급변했다라고 돼 있는데 2017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죠. 근데 2018년에 이제 같이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수사가 들어와. 지금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쳤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연이어 이렇게 탄핵시킨다는 거. 그리고 그 탄핵 사유도 보면 완전 찌라시 수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늘 언제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은 63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63 사태. 63 사태가 뭐냐면 한일협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죠. 음, 근데 왜 반대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그 한일협정이 참 이게 뭔가 수세적인 입장이고 아주 굴욕적인 그런 뭐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지만은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를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바라다 봤을 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3 세대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제가 하는 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하고 반대를 한 건지 거꾸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 혹시 선배님들 중에서 이 방송 보시면 저놈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 6.3 사태를 할 때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갖고 산 건지 아니면은 그냥 휩쓸려갖고 그렇게 한 건지 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망의 세월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 모델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해갖고 상당히 그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유인촌 씨가 그 이제 이명박 대역으로 나와요. 대역이 아니라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대 포장된 얘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광우병 사태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저는 먼저 그때 이념적인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물리고서 실용정보라는 현실론과 타협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해서 이념적으로 강하게 자기 그 우파적 자유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내면서 그 좌파들의 어떤 주장에 대적을 하고 그네들을 설득을 하고 또 주저앉히고 이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에이 이념 난 몰라 그냥 응? 저기 뭐 국민들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실용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이념적으로 이제 무장이 해제돼 갖고 계속 수세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는 이명박 정권의 그 5년은 좌파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념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냥 거기에 앞에서 주저앉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 놓으니까 차기 정부였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짐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북 정책도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취했었고. 네, 그래서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서 초반에 예리한 그 장검을 들고서 후드려 치다가 결국은 그 칼이 부러지든 아니면 칼 이빨이 다 빠져버리든 무뎌져 갖고 결국은 탄핵이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앉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을. 다시 봐서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총 20년의 레프트 리닝이죠. 좌편향적인 그런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좌표가 여러 클릭 지금 레프트 시프트 돼 있다. 왼쪽으로 흘러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정치정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정치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초구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벽돌 한 장을 제공해 준 거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이명박 정권 운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치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우파가 몰락하는 그런 시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5년 또 지나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줍지 않은 5년이 또 있었죠. 그리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반 정도가 지났나요? 그런데 또 탄핵을 시켜버렸죠. 참 이게 조선시대 때 사대 사화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주체가 뭔가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서 바뀌지 않는 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봐요.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니까. 우리 DNA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반도기질. 서로 싸워야 되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권력으로 해서는 싸워야 되고. 그래서 왕 앞에서 대신들이 뭐 회의하다가 말고 갑자기 서운하잖아 그건 아니되옵니다. 이게 나라 걱정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이 권력이나 재산에 불이익이 올 때는 뭐 목을 내놓고 하거나 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국가 사회는 흥망성쇠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글쎄요. 너무 부정적인 우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뭐, 어, 좌파들이 툭 하면 하는 얘기 있죠. 사상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게 제 생각과 관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예, 뭐 어찌됐든 바로 12월 19일을 맞이해갖고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일이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도 됐으면서 그다음에 태어난 생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